양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밤의 논리와 낮의 논리입니다. 대낮에 살고 있을 때 주로 이렇게 합리적이면서 계산적이면서 또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게 소위 낮의 논리인데 밤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밤에 일어났을 때 일단 술을 마시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은 의식으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굉장히 무의식적이면서 충동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결정을 많이 내립니다. 근데 한 문화권 내 또는 하나의 문화권이 배출해낸 대상에는 항상 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그 빛과 그림자를 중국에서는 음양이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빛과 그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멕시코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뤘는가 하면 쌍둥이라는 개념으로 다뤘어요. 뉴질랜드 사람들, 또 북미 사람들도 쌍둥이, 트윈, 쌍둥이라는 개념을 많이 다뤘습니다. 왜 그러냐면 쌍둥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람이 둘로 분리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이면서 하나인 걸로 생각을 해요. 쌍둥이. 그래서 다루다 보면 둘이자 하나인 그 모순되는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존재. 그래서 쌍둥이를 문화의 양일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토테미즘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곰이 있잖아요. 곰 토템, 호랑이 토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곰은 우리 단골신화에 곰 웅녀가 나타나기 때문에 곰 토템 이러면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문화의 양일성에서 봤을 때 숭배라는 거는 밤의 논리예요. 밤에는 숭배하는 거죠.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인간이 곰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그 토템이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이렇게 섬기지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방아쇠를 당기죠. 그리고 곰 고기를 먹어요. 이게 낮의 논리예요. 우리는 곰을 만났을 때 한쪽으로는 사냥을 합니다. 죽여요. 또 반대쪽의 논리로는 그 곰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숭배를 하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지금 많이 망하게 되어 그랬어요. 이게 제일 하단에 있는 대칭적 무의식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제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지가는 않거든요. 제가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에 아마 손을 드시면 줄줄이 손을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자, 손을 안 드셨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기호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내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어떻게 보면 낯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신화의 요소가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요소, 신화 소가 되는데, 이게 과거 고대인들의 세계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그들한테만 맞는 말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즉 신화와 현실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내용입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신화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설책을 읽으면 됩니다. 더 재미있거든요. 물론 신화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어쨌든 취향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뿐인 문제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최근에 이제 그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단이 바로 이 신화적인 세계관, 신화적인 사고하고 다시 접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세 개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2006년인가 교수신문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상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니시야마 유지라는 동경대 연구원이었어요. 인문학 연구소. 이 사람이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 연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이렇게 파악한다든가 또는 나한테 어떤 학문적인 또는 지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보다도 그런 인문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감흥을 얻을 수 있을까? 감흥이라는 것은 어떤 무형의 에너지죠.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분위기 같은 것 또는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재밌다 또는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좀 이게 귀가 북 뜯어졌다 라고 하는 차원이 인문학 연구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다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메마른 사실의 세계, 메마른 이 실증의 세계라는 것은 그걸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차원의 인문학 연구의 재미가 있는 거죠. 즉 어떠한 감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깔려있는 오늘 특강에 깔려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서에 대한 이야기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가 있는데 시간이 좀 허락을 하면 그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거는 2013년 12월 초에 작년 말이죠. 제1차 암각화 여행을 떠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 전에 2009년서부터도 암각화 공부를 해왔지만 사실은 직접 그 암각화가 있는 곳을 답사하면서 본격화됐죠.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영남대 뒤쪽에 그 명마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암각화가 있어요. 그리고 천전리와 반구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거기를 이렇게 돌고 마지막으로 운주사를 이렇게 답사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였었냐면 서울대 국문과의 신범순 교수였습니다. 웬만하면 그분이 이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그분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로 빠져나가셔가지고 만약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뭐 Y 코드라든가 또 일곱 난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텐데 너무 전문적이어서 상당히 큰 줄거리는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이건 사실 암각화가 아니고요. 남미의 그 나스카의 거대한 그 평원에 그려진 그 문양이에요. 나스카의 메시지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명마산 암각화하고 이 나스카 메시지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얘는 규모가 매우 작죠. 하나의 큰 바위에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문양인데 뭐 고조선의 초기 문자인 뭐 녹도문이라든가 여러 그런 초기 문자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신범선 교수는 이게 이제 암각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이 모양을 각배, 뿔잔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뿔잔은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뿔로 만들어져서 그 뿔 안에다가 이제 술을 담을 수도 있고 나팔을 불 수도 있어요. 근데 나팔 안이 이렇게 우묵하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성의 기호가 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라스코 동물벽화에 보면 비너스가 있어요. 그
그 다산성의 여성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른쪽 어깨에 뿔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모티브의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앵그르가 그린 물통을 든 여인이라는 소녀라는 그림이 있어요. 약간은 몸이 이렇게 글래머에 가까운 소녀가 무릎을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한쪽 어깨에서 물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물통에서. 그 그림하고 라스코의 그 비너스가 뿔잔을 얹고 있는 그 암각화는 같습니다. 모티브가 같아요.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 기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뭔가 글자 비슷한 것들이 꼬물꼬물 이렇게 있는데 뭐 요즘에 UFO가 와서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외계인들이 이런 장난을 했다라는 것이 마치 유력한 학설인 것처럼 많이 발표가 되죠. 근데 그런 것은 다분히 이제 아카데믹한 학술의 세계에서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암각화를 이렇게 만났을 때 항상 선으로 읽게 됩니다. 선으로 그 질감을 느끼지 않으면 암각화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림, 단순한 그림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차가운 돌을 이렇게 만지면서 더듬으면 근 10,000년 이상 그 이전에 후기 구석기 그리고 초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전해져 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서 같이 이제 신범수 교수하고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게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 오늘 특강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되겠고요. 천전리 암각화를 가게 되면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많은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들, 뭐 번개문이라든가 마른 목골의 연속이라든가 두 개의 그 매듭 구조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은 여기 조금 다루게 되고 여기 지금 외계인의 얼굴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가끔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생명에 관한 서판이 도대체 어떤 상징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직 풀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도 일부에 대해서, 즉 아까 말씀드린 신화의 요소, 즉 신화서에 관한 몇 가지만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문양들에 관해서요. 좀 더 이제 클로즈업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하부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뭔가 방울토마토 밑에 또 방울토마토가 달린 이런 또는 포도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상부에는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그리고 우상단을 보시면 3개 이상의 동심원으로 보통 이거를 암각화 연구자들은 태양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3개의 동심원은 거대한 그 사슴의 내부 내장 속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활을 쏘는 그 궁수가 나타나서 그 태양을 쏘는 소위 일사신화라고 그러죠. 태양이 하늘에 10개가 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명궁 와서 화살을 9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10개가 아니라 9개를 이렇게 쏘아서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 동심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부를 보면 돌출되어 있는 음각이 아니고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식물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슨 해바라기처럼 식물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물결 표시인 듯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하학적인 문양에 관해서 보통은 그냥 이런 식의 장식으로서 고대인들이 그렸다 이러고 얼버무리기 마련이죠. 근데 최근에 훈자산문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하는 성과들이 새로운 학제가 즉 학문과 학문 사이의 교차 지점에서 흥미로운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곳에서 출현하는 여러 샘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아까 봤던 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문양이 다른 곳에도 나타납니다. 아일랜드의 뉴 그란즈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 겹으로 돼 있어요. 세 개로.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강릉 굴산사제에 보통 구름 문양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도 역시 소용돌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제가 지명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뉴 그란지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페루에는 마른 목골 문양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른 목골 문양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진전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흥미롭지가 않아요. 아마 제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많이 지금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문양들이 우리랑 무슨 관계냐? 다 좋은데 좋아하는 그러니까 오타쿠들만 이거 좋아하지 사실 뭐 별 관계 없잖아요. 네. 장 꼭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번 아편을 한 적이 있죠. 네. 그 아편에 단편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앙팡 테르블이라는 겁니다. 앙팡 테르블 그러면 무서운 아이들이죠. 그래서 신세대 애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소질을 이렇게 발휘했을 때 우리가 앙팡 테르블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장콕도는 영화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림이 한 컷이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아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각을 봤더니 모든 것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원초형으로. 세상에 원초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즉 고대인들이 그렸던 조각을 했던 이런 문양들이 사실은 인간의 지각, 인간이 감각을 했던 어떤 부분들을 그려놓았다는 거죠. 얘가 단순히 이렇게 이불하고 이렇게 자개농에다가 자개를 갖다가 이렇게 박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봤어요. 천전리 안각화를 다시 봤더니 얘가 뱀 문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꼬여서 이렇게 또는 옆으로 이렇게 두 마리가 꼬여서 흘러가는 두 마리 뱀. 청룡과 황룡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죠. 긴금하 만신이 태몽을 꿨는데 그 아버님이 우물에서 청룡과 황룡이 3번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승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고서 이 아이는 무당이 될 팔자구나. 예, 아주 비상한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반구대 안각화에는 생명기호인 이 각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보시게 될 텐데. 그리고 뭐 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뱀을 발견을 못했는데 뱀도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안각화에 거대한 뱀이 2마리 또는 1마리지만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전리 안각화에는 소위 알을 하나 품고 있는 또아리를 풀고서 알을 품고 있는 우주뱀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주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우주뱀은 동아시아에서는 흔히 용이라고 합니다. 용과
용은 드래곤이죠. 우주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를 벗어났을 때 굉장히 긴 몸체를 가지고 있는 그 형체를 코스믹 서펜트,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상대하는 거대한 뱀인 거죠. 그들한테 용이라는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의 동물이 없기 때문에 뱀을 차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주뱀, 굉장히 이제 큰 뱀이 될 텐데, 이런 것이 안각화 여기저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들, 뭔가 매듭을 만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른 목골에 기호를 만들고 있는 것이 조금씩 해석되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네. 여기를 잠깐 점프를 하고 반그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다루긴 할 텐데 반그대 먼저 얘기를 드리고서 다시 이어갈게요. 이런 이제 수법이 뭐냐면 소위 곁다리 텍스트라는 거거든요. 한참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각서를 하고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원래 무슨 얘기를 했더라 항상 이제 그렇게 되는 법인데 오늘 좀 그럴 것 같아요. 곁다리 텍스트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천전이 안각화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들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그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울산의 반구대, 울산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대곡리입니다. 대곡리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반구대 안각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래들이 점프를 하고 있어요. 33마리가. 이건 뭐 너무 유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오른쪽 편에도 이렇게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들은 몇 마리가 없고 육지동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바다의 생물체와 육지 생물체가 어떤 식으로 동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같이 그려져 있는지는 제가 이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고래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지 동물들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네, 조금 더 선명할 줄 알았더니 희미하네요. 이게 조금 예, 지금 영상을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오른쪽 왼쪽에 큰 네모가 있죠. 그 네모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물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3이 있는데 이 2에 포함되어 있는 이 형체 보이세요? 얘가 고각자들에 따르면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해서 발기해 있는 남자 샤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에 해당되는 거는 오늘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표시하고 여기 있는 샤먼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래 사냥, 이게 전 세계의 안각화로는 유일합니다. 반구대가. 근데 이런 모티프, 고래 사냥이 일어나는 그림이 유일한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특이하게도 북시베리아 있죠. 시베리아라고 하면 그 흥한역 산맥 넘어 바이칼호가 있고 다 이게 땅만 있죠.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추크치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축치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종족의 물개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린 샤먼의 그 도구이죠. 그게 고래 사냥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구대랑 사냥과 숭배라고 하는 관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육지 생물들과 고래가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신채호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최근에 뭐 미술평론가 박용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는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에서 발원을 해서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한반도로 이렇게 남하했다. 만주를 통과해서 이런 이야기가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는 그 가설에 상당히 유력합니다. 시베리아에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북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왜? 이쪽은 바다에 접경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베리아와 만주, 한반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어떤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얼핏 봐도. 네. 자, 여기서 도대체 이 신화 속에 들어와 있는 고래라고 하는 이 토템, 이 생물체의 특성이 뭘까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화로부터 잠깐 벗어나서. 고래라고 하면 몸 길이가 36 또는 40m에 달하고 가장 무거운 개체는 몸무게가 190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2억 4,500만 년서부터 6,500만 년, 즉 1억 8천만 년 동안 이 지구의 주인공이었던 공룡이 가장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공룡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룡이 가장 무거운 그 종이 소위 내룡이라고 하죠. 브라키오사우루스. 몸 길이가 한 100m쯤 되겠죠. 그리고 몸무게가 한 80톤 나가거든요. 고래한테는 안 됩니다. 고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고래가 크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 인간보다 앞서서 이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인간들하고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후기 구석기와 신석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시베리아와 이 한반도 남단에 고래에 대한 그림이 나타난 거죠. 그랬을 때 도대체 이 고래는 무엇인가? 고래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신화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다 엉터리가 되겠죠. 고래가 무엇이고 무엇을 했는가 지구에서. 현생 인류는 동아프리카에 이 지점에서 이제 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를 한 다음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요. 결국은 한 13세기가 되면 이 유라시아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그 칭기스칸이 이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라는 사실을 몽골 세계 제국을 통해서 보여주죠. 4만 3천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즉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한 4만 5천 년이 걸려서야 유라시아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13세기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좀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네. 근대가 되면 이렇게 기운다 그런 이야기를 도식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유라시아라고 하는 대륙에서 역참 제도를 통해서 네트워킹이 최초로 일어나요. 유럽에서 만든 물산이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아시아의 상인이 상하과 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고 서로 거미줄처럼 일어나는 것이 요즘에 인터넷하고 멀리서 같죠. 그런 역참 제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 중심의 이 네트워킹 체제, 실시간 이 통신의 체제라는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13세기에 출현한 몽골 세계 제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걸로 생각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남한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땅을 밟고 북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클릭을 통해서만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체험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습니다. 3분의 2, 70%에 해당되는 이 바다에 기원 6,500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서부터 고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11장에 보면 당당히 6,500만 년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만 5천 년밖에 안 돼요. 그거에 비해서 고래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6,500만 년. 즉 고래는 99.9%의 시간 동안 인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래는 바다에 이렇게 살면서 지구라는 별을 망가뜨리질 않았어요.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 생태적인 인식이 뛰어난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지난 50년 동안 지구의 대기를 6도 내지 8도 온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결국 지구 전체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고래가 지구를 망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고래라는 생명체가 인간의 상상력 그 바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코스모스라는 책에 고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우주의 천체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쭉 온 역사를 이렇게 보세요. 시간의 규모에 맞게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의 치세라고 하는 거는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에펠탑 꼭대기에 에펠탑 전체를 지구의 역사라고 쳤을 때 며칠 전에 칠한 페인트 2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그리고 6,500만 년 동안 고래가 이 대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주인으로 행세를 해왔어요. 근데 이 고래들은 출현하자마자 특별한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Hz의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들은 보통 15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박자, 리듬, 소절, 운율, 가군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처럼 분절음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명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고래들은 요즘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비물질적이면서 무형적인 타입으로 뭔가를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고래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6개월 만에 헤어졌다가 똑같이 만나도 그 노래를 정확하게 재현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20Hz라고 하는 이 주파수는 초저음이에요. 네. 초저음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녹아서 없어지지가 않고 이론상 전 지구의 바다를 다 휘감으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즉 남극해에서 한 고래가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북극에서도 그 노래를 들어요. 한반도 옆에 있는 동해에 있는 귀신고래가 그 노래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즉 바다는 하나다. 고래들은 6,500만 년 전에 인터넷을 다 깐 겁니다. 모든 바다가 하나일 수 있고 거기서 노래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걸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런 표현을 쓰죠. 지구적 규모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살아봤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이걸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거 누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텔레파시죠. 이거 좀 안 하고 그냥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좋잖아요. 그 생각과 생각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사한 게 아마 노래가 될 텐데,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것이 될 텐데,
바로 고래들이 노래를 통해 아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로 드릴게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예, 340m를 간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남극에서 노래를 부르면 북극까지 가는데 4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4분이 걸려요. 고래가 또 그걸 듣고서 또 노래를 부르죠. 그럼 4분이 걸려요. 전 지구라고 하는 것이 고래한테는 8분의 통신망이에요. 굉장히 괜찮죠? 물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빛의 속도로 달리죠. 근데 얘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고래들은 굉장히 실감이 나는 그냥 울림이 있는 그 세계를 송신하는데 4분, 수신하는데 4분이라고 해서 이 하나의 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6,500만 년 동안. 그것이 반구대 한각하에 그려져 있는 고래들의 세계의 첫 번째 전제가 될 것 같아요. 고래들이 그렇게 진보한 생명체일 수 있다. 심지어는 인간과는 다르나, 인간은 물질을 다룰 줄 알죠. 뭔가를 깎고 조작하고 변형하면서 이런 물질 세계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래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하지만 점점 이 물질적인 충족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정신적인 욕망이 싹트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비물질적이고 무형적이면서 변형이 가능한 무엇으로든지 변형 생성되는 타입의 예술을 원한단 말이죠.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이렇게 몰고 가면 그 끝에 신화라고 하는 세계관을 마주치게 돼요. 왜냐하면 신화는 물질적인 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신적인 설명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야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이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 고래가 구축하는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방식의 지구촌입니다. 글로벌리티. 일단은 바다에다가 이상한 방사능 같은 거 이렇게 쳐놓지 않죠. 남한테 해악을 끼치는 화석연료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러면서도 전 지구적 규모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래들이라고 하는 그 다수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무엇인가 인간과 유사한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타입의 시를 읊으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동족 상전이 없죠. 범고래라고 하는 약간 그 동족에 해악을 끼치는 고래를 제외하고는 고래와 고래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항상 앓고 있는 병이 뭘까요? 시각 중심적인 거죠. 이들은 청각 중심적이에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이런 울림과 이런 파급, 그러니까 이런 공명에 관한 몸으로 이렇게 모두를 느끼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물을 통해서 뭔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느낀다는 건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주로 사기가 가능한데 울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거짓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태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주장이에요. 그 아래는 했던 이야기 반복인데요. 이런 고래들의 비교했을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영역 상당히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네. 여기서 혹시 질문 없으세요? 고래에 대해서? 네, 이 정도는 컴퓨터가 한 짓인데, 고래가 보여주는 이 네트워크 망과 인간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권력의 망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때는 항상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허브라는 것이 있고, 그 허브로 멀어지면 질수록 뭔가 약해지면서 중심에서 조작하고 있는 어떤 뭔가 흉흉한 기운에 우리는 불신을 갖게 되죠.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할 때는 탈집중화, 분산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문화의 양위성이라는 것이 이 네트워크에도 있습니다. 고래들처럼 텔레파시에 아주 가까운 형태로, 즉 이런 매개물이 없는 채로 직접적인 소통을 할 때 이 중간에 매개자가 없는 미디어 소통 방식하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물체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광통신 테크놀로지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몸으로 공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는 신체적인 음악하고 또는 신체 자체에서 출현하는 음악하고 고래가 이제 노래를 하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가 전자악기 synthesize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음악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텐데 여기서도 잠깐 끊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네. 고래는 6,500만 년 전에 해성이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공룡이 이렇게 멸종을 해서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을 때 바다의 주인공이 됩니다.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파충류하고 달리 엄마 젖을 먹고서 자라는 생명체예요. 즉 모성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는 것이고, 바다로 이렇게 돌아간 사건, 네, 이게 고래의 청각기관인데, 고래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던 것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요. 즉 역행을 택했죠. 역진화한 겁니다. 원래 땅에 살고 있던 놈이 갑자기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영식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읊은 적이 있어요. 너의 일탈과 무모함을 사랑한다. 가당찮은 혁명을 사랑한다. 정말 뭔가 도전을 한 거죠. 고래라고 하는 이 생명이. 예.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유력한 그 고래가 되었다라는 조상이 사슴이 있습니다. 네. 네. 사슴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투신을 해서 익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래로 다시 이제 진화를 했다는 것이 오늘의 주장이 될 텐데, 네. 프랑스에 아주 난해한 시인 중에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이 있어요. 미라보 다리 아래 세네강이 흐르고 라고 하는 낭만적인 시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가 쓴 시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네. 벼랑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네. 우린 두렵고 무서워요. 그가 다시 말했네. 벼랑으로 오라. 마침내 그들이 벼랑 끝으로 오니 그가 그들을 밀어버렸네. 그랬더니 그들은 날아올랐네. 사슴이 벼랑에서 떨어져서 물속에서 고래가 되었다. 이게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우리의 진화론의 상식으로는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진화의 그 성장판이 닫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고래뼈가 출토되어 있는 이 남해안 조개 무덤에서 사슴의 뼈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초기 인류가 후기 구석기 사람들이 남긴 토기 파편에 사슴 뼈와 더불어서 사슴 문양이 발견됐어요. 해안가에. 그리고 그 사슴 문양에 있는 토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반구대 안과학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제시가 됐죠. 북천박물관의 하인수 관장이 그렇게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 사슴 형상이라는 것이 뼈와
대나무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선을 내서 만들었다고. 근데 이 형상이 심지어 반구대에 있는 암과 가의 사슴 문양하고 유형적으로 거의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슴 문양이라고 반구대에 알려진 이 사슴 문양하고 시베리아의 이거는 유타주에 있는 그 암과 가예요. 다른 사슴 문양들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특징적이죠. 이 유사성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 걸 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선사시대에 많은 사냥꾼들이 피리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주로 사슴을 부르는 피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죠. 즉, 이 피리를 불러가지고 사슴을 유인을 하는데, 예, 중앙에 있는 것이 새의 뼈로 만든 플룻이에요. 이게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걸 가지고서 사슴을 유혹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슴의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도 돼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고대 중국의 민속, 그리고 일본의 고삭이라고 하는 신화집에 보면 사슴의 울음소리가 나와요. 지금 제가 피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슴의 울음소리가 고삭에 갔을 때, 화살을 맞고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 이렇게 소프라노로 울부짖겠죠. 근데 나는 소리가 우타키 또는 아타키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려드리려고 한 건데, 그 울음소리가 고래의 울음소리와 주파수상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고래 울음소리하고 같이 이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한 거죠. 또 실제로 일본에서 노래 가짜가 우타라고 합니다. 사슴의 울음소리로부터 노래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연산군도 그 성종, 자기 선왕인 성종의 사슴을, 아끼는 사슴을 활로 쏘아 죽이면서 원한을 사게 되죠. 비극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백제의 소위 고대 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중요한 고위왕 때, 고위왕이 사슴 사냥의 1인자라고 합니다. 명붕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사슴 사냥꾼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원령공주라든가 고삭에 나타나 있는 사슴 탈을 쓰고 이런, 또 최근에 영화 측천무 적인걸에서 사슴신이 출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약간 조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사슴신을 사용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대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는 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반구대 암각하의 동물들을 이렇게 통계로 내봤더니 물짐승과 무짐승 이랬을 때 고래가 물짐승으로서는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무짐승으로서는 단연 돋보이는 게 제 사슴이에요. 네. 고래가 여기 27마리가 있고, 이거 다 합쳐서 35마리가 되겠죠. 대공리에서만 그런 거죠. 그리고 천전리에서는 고래 그림이 전혀 없어요. 좀 육지로 더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대신 사슴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천자니와 대공리는 굉장히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이렇게 배치를 봤을 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가 십상입니다. 울산 그 황성동 유적에서 바로 사슴뿔을 화살촉으로 사용해서 고래를 사냥한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사슴뿔로 만든 화살촉이 고래 어깨뼈에 이렇게 박혀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국립민속박물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냥에 관한 걸로만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제일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그냥 그물로 고래를 잡는 차원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 세상에 작살이 아니라 그물로 고래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U자 모양의 이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는 거대한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고래들이 다 도약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심지어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점프를 하고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고래까지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즉 이 고래들 33마리는 다 도약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난자를 향해서 1억 마리의 정자가 달리기 경주를 하죠. 그리고 한 마리 정자만이 난자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고래들의 점프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삼각형에 대해서 신범순 교수의 노래의 상상에서는 이 고래들이 도약하는 이 전체적인 동선이 결국은 이 삼각형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이 한 마리 고래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지금 이게 거대한 삼각형 안에 완벽한 형태의 고래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밑부분이 잘려 있는 형태의 전형적인 그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뾰족한 새부리처럼 되어 있고 이쪽 역시 거대한 이 새부리를 가지고 있는 형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암각화의 탁본으로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마모가 됐어요. 이거는 해방 이후 가장 상태가 좋을 때 떠놓은 암각화를 토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문양, 이 우주뱀 문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거대한 뿔잔과 중첩이 되어 있어요. 우주뱀과 이 뿔잔이 중첩이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기호가 겹쳐져 있는 가운데 이 삼각형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의 이 고래의 점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욕망하면서 일어나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스코 동굴의 비너스입니다. 이 한 손에 뿔잔을 들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산성의 생명을 창조하는 기호를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정설인데, 이 모양하고 이 각배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새 머리를 가지고 있는 쌍두사라고 해야 되겠죠.
한 몸에 깃들어 있는 두 머리.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는 흔히 무지개 홍자에 해당이 됩니다. 각골문에 출현하는. 네. 뿔잔과 이 두 마리 뱀이 U자형의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생식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뿔자는 영원한 그 생명을 잉태하는 성배의 그 상징이 된다. 기호가 된다. 이게 이제 신범순 교수의 주장인데, 그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 삼각형 자체가 사실은 나비의 날개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삼각형이